네, 붓다피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국악인 남상일입니다. 불기 2562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붓다 청년을 만나다 그 2부 시간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또 함께 해주실 자연 스님 그리고 한국대학생 불교연합회 양희동 회장님 그리고 또 이윤섭 부회장님 그리고 서울시 지부장 고서연님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귀한 분 또 모셨습니다. 네. 네. 2부에서는요, 어떤 시간이 준비되어 있냐면요, 우리 중앙승가대학교 교수 자연 스님을 모셨으니까 네. 청년 불자를 위한 증문즉설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네. 우리 청년들은 어떤 고민을 하고 있고 또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 대안을 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스님께서 사이다처럼 그냥 희한하고 가슴이 그냥 빵 뚫리는 그런 대안에 귀한 말씀을 해주시는 그런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세대를 떠나서 고민들이 참 많잖아요. 저도 고민이 많은데 남상일 씨도 많으시죠, 요새? 많죠. 네. 어떻게 하면 이 사랑하는 아내와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을지, 그리고 이세는 언제 가지면 좋을지, 그리고 뭐 점심은 언제 먹을지, 저녁은 언제 먹을지, 뭘 먹을지, 누구를 만날지. 늘 그냥 숨 쉬고 있는 것 자체부터가 고민이죠. 네. 코로 쉬면 좋을지, 입으로 쉬면 좋을지. 늘 고민입니다. 네, 이렇게 사소한 고민부터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큰 고민들까지 오늘 자연 스님께 과감하게 여쭤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저희가 증문즉설 시간을 가지기 전에 오늘 법사로 모신 자연 스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정말 많아요. 저희가 프로필을 훑어봤는데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질문을 드리고 네. 그리고 양희동, 고서연, 이윤섭 법우님께서 스님께 직접 질문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네. 네. 자연 스님. 네. 네, 이렇게 오늘 증문즉설을 해주실 법사 자연 스님은 과연 누구실까? 누구실까? 영어로 who. 그런데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 스님께서 박사 학위만 무려 4개를 보유하고 계시고요. 네. 국내 최다 박사 학위자이신 우리 스님. 그 정말 저는 석사거든요. 네. 어떻게 되세요? 학사. 제가 조금 높네요. 네. 네. 죄송합니다, 스님. 그런데 우리 스님의 정말 그 해답을 오늘 이 시간 또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스님께서는 또 책도 많이 내셨어요. 네. 35권이나 저서를 발간하셨는데 그중에서 스님의 논문법이라는 책을 쓰셔서 큰 화제가 되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책인지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아마 35건인 거는 좀 전에 아마 조사해서 그럴 거고요. 지금은 37건. 그 사이에 2권을 더 네, 쓰셨군요. 계속 네. 올라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스님이 예전에 공부법이라는 책을 냈었어요. 그래서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 그래서 수단으로서의 공부냐, 목적으로서의 공부냐. 사람이 직업을 얻기 위한 공부가 있고 스스로 즐기기 위한 공부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같이 이렇게 오래 사는 세상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갑자기 기대 수명이 엄청나게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취미 자체가 직업이 될 수 있는 그런 연동시킬 수 있는 공부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이냐, 라고 하는 걸 가지고 공부책을 한번 냈었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이유들에 의해서 대학원을 엄청나게 많이 가고 있는 시절이 됐거든요. 네. 네,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복잡합니다. 근데 네. 들어가면 체계가 다르고 또 논문을 써야 되고 그래서 힘들어해요. 근데 제가 제일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논문 쓰기라는 게 있어요. 제가 우리나라 인문학자 전체에서 학술진흥재단 논문을 제일 많이 쓴 10년 동안 제가 1등입니다. 야. 와. 기술자입니다. 논문을 찍어내는 어떠한 기술, 팩토리가 있어요. 팩토리가 있어요. 네, 그래서 앤디 워홀 아세요? 네. 네. 앤디 워홀 보면 아예 그냥 예술을 팩토리 공장에서 뽑아내듯이 이런 식으로 지금 그러니까 시대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사실은 발터 벤자민에 보면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림으로 그리던 것들을 사진으로 찍으면서 과연 진정한 진품의 아우라는 무엇이냐, 그다음에 복제시대 미술품에 대한 판단이거든요.
그리고 다시 앤디 워홀 시대가 오면 아예 미술이라고 하는 걸 대량 생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 그래서 논문도 비슷한 개념이 존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논문이라고 하는 게 하나를 써서 명작을 남긴다는 개념도 좋지만 지금은 그 시대 상황에 맞는 그때그때 초단타적인 논문들이 또 필요한 시절도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긴 압력을 가지고 하는 논문, 그다음에 짧은 논문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들을 얘기해주고 그다음에 일단 논문이라고 하는 걸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글 쓰고 이런 것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약간 얍삽하게도 졸업할 수 있는가. 졸업이 목적이니까. 이 학부는 졸아도 졸업이 되는데 이제 석사 때부터는 사실 졸업 자체가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들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야. 정말, 아니 팔기 위한 책이에요. 아니 오늘 준비된 청년 불자리 위한 증문즉설 너무 기대되지 않아요? 네. 아니 이 논문 전 진짜 논문 하나 쓰는데 진짜 힘들었거든요. 뭐 자료도 조사해야 되지. 그런데 이렇게 쉽게 해주시니까 조금 스님께 이런 말씀드려서 그렇지만 얄미워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말씀하시니까. 박사학위 딸 때는 읽으시면 되잖아요. 네, 꼭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권씩 다 선물로 드리고 가겠다. 아,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자연 스님과 함께하는 청년 불자를 위한 증문즉설 시간 시작해 볼 텐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내용도 상관이 없습니다. 스님께 고민을 직접 해주시고 말씀을 듣는 시간으로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희동 법우님부터 시작해 볼까요? 지금 청년 불자들과 함께 하는 그런 다양한 행사와 뭐 프로그램들이 다양한데 그것을 함께 하려면 학생들이 이제 와야 되잖아요. 그렇게 학생들이 마음을 낼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거는 지금 전적으로 스님들 문제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스님들이 학생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좀 존재해야 되고요. 그런데 그게 자본의 문제하고 많이 연결이 돼 있어요. 사실 왜 스님들이 학생들에게 많은 신경을 못 쓰느냐? 그거는 사찰에 오는 분들의 대부분 주류가 50대에서 60대고 그분들이 자본을 어떻게 보면 만들어내는 분이에요. 그리고 학생들은 자본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자본이 소요되는 쪽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스님들 입장에서는 일차적으로 5, 60대 시선들을 맞추고 거기에서 이렇게 조금만 적응하고 있다 보면 그쪽 사고에 익숙해져요. 그래서 이쪽 사고에서 얘기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 판단을 잘 못합니다. 판단을 잘 못해요. 그래서 스님들에 대한 사실 어떤 교육이라든지 안 그러면 젊은 스님들이 그런 것들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대등한 지위 부여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한국 불교에서 가장 안 좋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승자 독식 구조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너무 많이 가졌고 어떤 사람은 너무 힘들어. 그리고 그 힘든 사람은 의미 있는 일을 해도 대우를 못 받아. 근데 의미 있는 일을 했을 때 충분히 대우를 받고 그다음에 많이 가진 사람들이 그것을 분할해서 마치 복지하듯이 대등 관계 정도로 이렇게 쪼갤 수 있는 재분배라고 하는 개념들이 사실은 존재해야 돼요. 그래서 이건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신경을 많이 써드리려고 하지만 그렇게 현실적으로 또 그렇게 쉬운 문제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확하게 이렇게 딱 명확한 답을 드릴 수는 없어요. 단 중요한 거는 그 밑에 흐르는 자본의 배분 문제라고 하는 게 걸려 있고 그 부분의 연결고리를 끊지 않으면 사실 그러니까 내 돈 들여서 포교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여러분들하고 만나면 밥을 먹어도 내가 돈을 내야 되는 상황이야. 그걸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다고. 그리고 얘기를 계속 들어줘야 돼, 고민을. 그런 상황에서 이게 유지된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거라고는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자본의 문제를 초월해서 생존의 문제, 불교 생존의 문제. 여러분들이 있어야만 불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명분이라고 하는 거를 걸어야 되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동참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계속 늘려나가야 돼요. 그리고 그건 저도 해야 되는 거고 안에 있는 사람도 해야 되고 밖에 사람들도 요구해야 되는 거고 그 방법은 그렇게밖에 없어요. 회장님의 어깨가 조금씩 더 무거워지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네, 다음으로는 우리 고사연 법우님께서 질문을. 저는 회장님하고 조금 다른 고민인데요. 저는 좀 개인적인 건데 제가 2월에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이제 학년이 높아지고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어갈수록 점점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제 떠나는 거예요. 뭐 나이가 많아서든지 아니면 뭐 안 좋은 일로든지 네. 이렇게 소중한 사람들을 만나기도 만나지만 잃어가는 느낌이 더 많아서 어떻게 하면 이런 거를 좀 마음을 잘 추스릴 수 있을까 그런 거를 좀 스님께 여쭤보고 싶었어요. 일종의 사고팔고 할 때 보면 애별리고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은 헤어져서 고통스럽고 그런 건데 글쎄요.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부처님한테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열반하셨을 때 3번 열반하신 뒤에도 3번 움직이세요. 한 번은 아난에게 팔을 보여서 장례길을 인도하시고 두 번째는 가섭에게 발을 보여서 예를 받고 근데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어머니가 내려오세요. 어머니가 부처님 돌아가시고 일주일 뒤에 돌아가신 뒤에 도리천에 태어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는 더 오래 살게 되고 부처님은 일찍 돌아가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내려오셔서 폭풍 눈물을 흘립니다. 그게 실제로 팔상도에 보면 마지막 쌍림열반상에 그 얘기가 그대로 기록이 돼 있어요. 이렇게 그림으로. 그래서 어머니가 막 눈물을 흘리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일어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차피 태어난 것은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상심하지 마세요. 그것은 자연의 이치인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것을 오래 가지고 싶은 것은 어떻게 보면 욕망이에요. 그런데 그 욕망이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일반 보살님들한테도 그런 얘기. 아들을 떠나보낼 수 있을 때 떠나보내는 게 사실은 더 좋을 수도 있다. 이게 이 얘기는 뭐냐면 죽는다는 의미가 아니고 학교를 갔어. 그러면 시골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대학을 서울로 가면 그때 떠나보내야 돼. 그리고 한 번 떠나가면 다시 안 옵니다. 제가 그 얘기도 해줘요. 그리고 다시 오면 문제가 생깁니다.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가는 게 좋은 거고 저 때는 오면 안 됩니다. 물론 뭐 요즘은 부메랑처럼 여러 번 이렇게 돌아오면서 순회 공연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근데 그건 사람마다 이제 좀씩 다른 건데 그래서 끊을 때 끊는 것과 맺을 때 맺는 것을 내가 분명하게 하는 것이 두 번째 화살을 맞지 않는 방법이에요. 언젠가는 그렇게 된다는 걸 이해하고 놓을 때는 놓아주세요. 그리고 잡을 때는 잡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잡은 것이 귀한 걸 아는 사람은 사실 놓는 것이 편하다는 것도 알 수 있어요. 마치 새가 지금은 그런 거 없어졌는데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시골에 가면 제비가 이렇게 처마에 집 짓는 게 있어요. 그런데 고개를 끄덕거리면 연식이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모르게 요즘 젊은 사람들은 몰라요. 그런 거 전혀 몰라요. 저만 끄덕거렸네. 그렇게 해서 새가 이렇게 제비가 집을 지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진짜 지극정성으로 먹이를 물여서 키워요. 하지만 떠날 때 나중에 집을 떠날 때 되잖아요. 그러면 진짜 바로 끊어내요. 왜냐하면 그때 날려보내지 못하면 그 새는 죽어요.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가시는 분도 잘 가실 수 있게 해드리는 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산 사람의 축하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게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 돌아가셨을 때 우리는 원래 흰색을 쓰거든요. 흰색은 길하다는 뜻이에요. 네. 요즘 들어서 이제 서양 문화가 들어오면서 검은색을 써요. 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냐면 요즘 상갓집이 바둑이가 됐다. 가둑이라는 그 개 이름이 왜 나오냐면 바둑판, 흑백으로 이렇게 해서 바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원래 길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마치 집 떠나온 사람이 타향으로 왔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듯이 그래서 돌아가십니다라는 얘기를 쓰는 거고 상갓집에서 웃어도 큰 흉이 안 돼요. 네. 우리 전통 문화에서는. 그래서 울고 웃고가 한꺼번에 막 존재하는 진기한 현상들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돌아가시는 건 내 입장에서 슬프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쪽에서는 새로 시작한다고 생각하고 그건 또 다른 박수 쳐줄 만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학을 갔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안 갔으면 좋겠어. 그게 아니고 갈 때는 잘 가서 뭔가 거기서 또 다른 게 좋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어 라는 쪽으로 판단을 해주시면 산 사람도 좋고 돌아가신 분에게도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야, 진짜 스님의 말씀이 진짜 사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진짜 사이다 같고요. 이 삶과 죽음은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다 해당되는 얘기잖아요. 네. 요즘 특히나 이 현대 사회에서는
근데 아까 스님 말씀 중에 이 예전에 뭐 이 상가에서는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했다고 그러는데 사실 우리 전통 문화에 그게 있거든요. 뭐냐면 전라남도 진도에 가면 유명한 전통 그 연희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노래를 부르고 춤도 추고 악기 연주를 해요. 그게 어디에서냐? 장례식장에서, 상가에서 하거든요. 그런 전통 연희를. 웃기잖아요. 서양의 개념으로 보면. 아니, 사람이 죽었는데 노래 부르고 춤추고 막 웃고 떠들고 그래요. 근데 그 연희가 뭐냐면 다시래기라고 그래요. 진도 다시래기. 근데 그 어원이 재밌는 게 다시 애기가 돼서 돌아와라. 그래서 다시 내기, 뭐 다시 애기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 또 뭐 바리데이 설화에서도 뭐 이런 어원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스님의 말씀이 참 맞는 게 저희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도 제가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희 아버님이 59세에 작고하셨는데 암으로 작고하셨어요. 근데 너무 힘들게 고생을 하시는 거예요. 말기암 환자니까. 그리고 이 급성 간염 무슨 뭔 치매가 와서 막 이 이상한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어머님이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시면서. 그 저도 힘들었고 그래서 야 이럴 바에는 아버님께서 얼른 편한 곳으로 가셔서 당신도 편안하고 우리 어머님도 편안하시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결국 이제 세상을 떠나셨는데 슬프지만은 않더라고요. 또 한편으로 얼마나 또 당신은 편한 곳으로 가셨을까. 그리고 어머님도 마음의 짐을 좀 내려놓을 수가 있어서 그래서 아 이게 죽음이라는 것이 진짜 슬프지만 그 안에 슬픔만 존재하는 건 아니구나라는 걸 그때 저는 깨달았거든요. 네. 근데 스님께서 그 말씀을 해주시니까 아 진짜 가슴을 울리네요. 그러니까 우리 법우님께서도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네. 할머님은 알겠습니다. 편한 곳에서 편히 계실 수도 있어요. 네. 그렇죠? 네. 네. 또 뭐 다른 질문 있을까요? 이윤석 법우님께서 아, 저요. 저는 뭐 진짜 박사학위가 4개나 있으시니까 네. 뭔가 모든 걸 다 질문해도 될 것 같은데요. 요즘에 여튼 기술적으로 나날이 발전하고 있고 AI 테크놀로지도 발전을 하고 있고 아무래도 우리가 앞으로 하게 될 일들은 단순 노동이 아니라 어떤 가치 창조 그리고 융합의 시대를 저는 살아갔다고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이제는 앞으로 계속 나오게 될 이런 전자제품 이제 AI라든지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조종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조종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가질 수 있는 정신력.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거기서 조정을 받지 않고 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주도적인 사람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저는 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작년 연말하고 올해까지 해서 4차 산업에 대한 논문을 2편을 썼었거든요. 그래서 4차 산업과 사회변동, 그 다음에 AI 인공지능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과연 현실을 어떻게 바꿀 수 있고, 그 다음에 불교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벌어질 수 있는가에 대한 생각들을 이제 논문으로서 쓰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앞으로는 기본적인 것들은 전부 다 기계에 의해서 대체될 거예요. 기계에서 대체되고 그것을 따라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벌써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창작물에 대한 지적 재산권 문제까지도 벌써 법적인 것까지 다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사회는 빨리 변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어떠한 시대가 와도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인류가 존재하는 한 인간의 행복 추구는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아무리 편안하더라도 제가 그런 얘기도 하거든요. 지금 우리는 저희 어렸을 때보다 훨씬 편한 환경 속에서 살아요. 하지만 그때보다 더 행복하냐에 대한 문제는 약간 달라요. 네. 결이 약간 다릅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뭐 땅 따먹기 뭐 이런 기본적인 자연에서 얻는 재료들만 가지고도 놀 수 있었고 그것만 갖고도 행복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행복이 무너졌냐면 누군가 게임기를 가지고 왔을 때. 그건 사야만 되는 게 들어왔을 때 그래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사실은 행복이라고 하는 어떤 특수성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리고 사회가 무언가를 다 대체시킬 수 있으면 직업도 그렇고 그다음에 사유까지도 거의 다 대체가 가능해요. 그래서 로봇 스님 그다음에 로봇 의사 충분히 가능한 얘기예요. 그래서 창의력 문제라고 하는 부분이 존재해야 되고 그래서 거기서 특수성을 만들어야 되고 그게 사실은 명상이 핵심이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불교의 명상이라고 하는 부분이 인간의 행복도 담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창의력이라든지 개성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불교가 쓰임새가 있고 그다음에 인간 행복을 위해서 어떻게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해요. 종교가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지 인간이 종교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인간을 행복하게 할 수 없는 종교는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변화하는 시절에서 이런 변화의 과도기가 인간에게 더 많은 스트레스를 줘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이 힘든 게 아니고 무엇을 선택할까가 힘들어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사실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선택의 기로에서 어떤 것이 옳은지를 잘 몰라. 그리고 늘상 나오는 얘기인데 지금 아는 거를 그때 알았으면 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계속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끝나고 나면 답이 보이는데 그때는 그걸 몰라서 너무 힘들었던 거야.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기 개발, 그 다음에 자기 확립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4차 산업시대가 돼도 자기가 선 사람은 멋있어요. 자기가 선 사람. 그래서 자기 주관이 있는 사람.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 세상에서 가장 멋있는 사람은 자기 세계관이 뚜렷한 사람. 그래서 자기를 중심으로 전 우주를 돌릴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생긴 게 볼품이었고 말을 잘 못해도 사람에게 매력으로 다가간다. 그리고 그것이 없고 단순히 다른 사람을 모방하거나 복제하는 사람으로서는 더 이상의 가치를 가지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4차 산업 시대에는 사실 그 4차 산업의 기능을 쓸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능력 차이가 천지 차이로 벌어질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들에 대해서 따라가는 부분도 존재하지만 인간은 젊었을 때는 따라갈 수 있어요. 하지만 나이 들면 더 이상 따라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연세 드신 분들이 스마트폰 쓰면서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나이가 되면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개입이 벌어질 겁니다. 그리고 그때는 뭘 할 수 있는 거냐면 내가 선 사람, 그러니까 내가 이 확립돼 있을 경우에는 흔들리지 않는 상황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진짜 엄청나게 휘둘리는 상황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젊었을 때부터 자신의 행복적 가치, 그 다음에 미래적 대안에 대해서 투자하지 않으면 사실 앞으로 오래 사는 시절은 저주받은 시절이 될 겁니다. 네. 이 자기 자신을 똑바로 세울 수 있는 그리고 자기 자신만의 세계관을 뚜렷하게 확립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요. 뭐 좀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 기계가 우리 인간을 지배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어제 잠시 했거든요. 기름을 넣었는데 네. 주유소가 예전에는 그 일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다 셀프 주유소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주유소 공사들 많이 하고 있거든요, 요새. 다 셀프로. 왜냐하면 물론 뭐 최저임금 이런 문제 때문에 또 사람을 쓰기가 어렵기도 하지만 뭐 웬만하면 기계가 해도 큰 관계가 없으니까 싹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기름 넣으면서 제가 그 생각을 했거든요. 내가 이거 셀프 주유소에서 이 기계한테 내가 휘둘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정신 차리고 바짝 그러다가 기름을 넘치게 넣어가지고 어제 그랬는데 스님 저도 자기 자신의 이 세계관을 확립을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아니 들어요. 근데 이게 사실 기계 문제는 아니에요.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처음에 내비게이션이 나왔을 때 남자들 중에서 특히 이 길눈이 밝은 분들이 내비게이션의 여자하고 계속 싸웠어요. 그렇죠. 옳고 그런 일을 했거든요. 전 근데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정도가 되면 내비게이션이라고 싸우는 남자들이 거의 없어요. 거의 다 택시기사까지도 거의 초토화된 상황이거든요. 네. 그게 굉장히 재밌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기술이 안정되기 전까지는 어떻게 좀 해볼 수 있었는데 기술이 안정화 단계에 들어가면 어떻게 저거를 이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판단이 머릿속에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대거리 한다는 개념 자체가 없어져요. 지금부터 운전하는 사람들은 아예 처음부터 내비로 들어가는 거죠. 마치 우리가 핸드폰에 스마트폰이나 이런 핸드폰에 전화번호를 저장한 뒤부터는 이제 외울 생각 자체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네. 그런 거랑 비슷한 상황이 연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기계의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는 내가 어떻게 이기면서 내 존재 가치를 증명하느냐가 아니고, 내가 그것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봐서 그것을 리드해 갈 수 있느냐에 대한 관점의 문제가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충돌이 아니고 승화라고 하는 개념이 가장 핵심적인. 네, 열심히 셀프 주유소를 다녀야 되겠네요. 네. 아니, 저도 사실 4차 산업혁명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했을 때, 왜냐면 직업을 가져야 되는 입장이었을 때는 도대체 미래에 없어지지 않은 직업은 뭘까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아까 스님 말씀하신 것처럼 창의력이 결국은 남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나 자신을
주관이 뚜렷해야 주변에서 있는 상황을 나와 함께 융합을 시켜서 창의력이 생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스님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 직업 안 없어집니다. 네. 승려. 종교인 안 없어집니다. 그래서 불안하시면 우리 젊은 생각하시는데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또 이 뭐 개인적인 질문도 드렸지만 또 청년 불자로서의 또 고민이 또 있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한국 이제 불교 포교를 위한 유기적인 연결을 위해서 지금 좀 여러 가지 많이 준비를 하고 또 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세 가지 좀 약간 단계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약간 청년 불자들이 친숙한 그리고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컨텐츠를 이용해서 불교의 진입 장벽을 약간 낮추고 또 그리고 불교의 진입 장벽을 낮춘 것에 의해서 이제 들어온 친구들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는 이제 놀이터를 만들어 주는 것과 그리고 그에 있어서 그 활동가들 그리고 그 활동들이 이제 바깥에 알려져서 또 더 많은 이제 또 청년 불자가 만들어질 수 있는 세 가지 이제 단계를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사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번에 이제 페이스북 그리고 유튜브 그리고 이제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이제 불교를 모르는 나 같은 사람들을 위한 방이라는 컨텐츠를 저희가 그러니까 그 그룹을 저희가 만들게 됐습니다. 여기 옆에 있는 서울 지부장도 같이 이제 하고 있는데 이제 거기서는 이제 20대들이 굉장히 친숙한 이제 컨텐츠들로 이제 불교를 소개하고 알리는 이제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리고 그 저쪽에 이제 활동 같은 경우는 이제 기자단, 봉사단 같은 게 있어서 이제 뭐 기자단 같은 경우는 이제 불교 기자협회에서 이렇게 도와주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막 10년 이상 기자 생활을 하셨던 분들이 이제 그 학생들에게 기자란 무엇인가 또 이제 그 기자 멘토링으로서 이렇게 1년 내내 이렇게 또 봐주시기도 하고 또 봉사단 같은 경우는 저기 불교 중앙 박물관에서 또 MOU를 맺어가지고 또 이제 도슨트 활동을 하게 돼서 실질적으로 그 친구들에게 이제 스펙적인 거나 이제 그리고 새로운 경험적인 측면에서 많이 제공을 해서 더 많은 이제 불자들을 지금 모으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기자단을 통해서 이제 바깥으로 대내외적으로 이제 대불련을 알리고 다 하는데 일단 사람은 약간 어떻게 보면은 신용대출 받아서 모으듯이 일단 모아서 다 같이 하고는 있는데 네. 아까 전에 얘기했던 약간 어떻게 후원적인 부분이랄지 또 그리고 공부적으로 어떻게 더 이 친구들을 이제 불교적으로 또 그 불교 안에서 불교계의 리더로 또 키우기 위해서는 또 어떤 노력들을 더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이 지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사실은 사람들을 이렇게 모으는 데 있어서는 세 가지 구조가 필요하거든요. 하나는 일단은 재미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본이라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자본이 있거나 자본이 돌아가게 해주거나 그러니까 직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본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과 연결시켜 줄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 있고 그것을 넘어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가 선진화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보람을 줄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것을 통해서 현실적으로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요즘 젊은 분들 보면 집안도 좋고 학교도 좋고 다 괜찮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한 1년 동안 휴학하면서 어디 이상한 오지에 가서 봉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를 왜 가지라고 싶을 정도의 그걸 자원해서 가요. 네. 진짜 열악한 환경으로 가는 거예요. 걔네 자신들을 던지는 거예요. 그걸 걔네는 보람으로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람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래서 그 보람을 통해서 행복을 줄 수만 있다면 힘들고 돈의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게 열정이에요. 젊은 사람한테는 그 열정을 팔아야 돼요. 네, 그래서 열정과 보람을 연결시킬 수 있는 구조, 이거를 만들어내는 게 사실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도 끊임없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연구만 지금 몇 년째. 뭔가 스님과 대불련이 만남이 성사가 된다면 시너지가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이렇게 청년 불자들의 질문을 들어봤는데 스님이 너무 대답을 잘해주시니까 저도 질문하고 싶어요. 그러세요. 네, 그러세요. 네, 네. 저는
약간 자신감이 좀 없고 내가 과연 이걸 잘 해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계속 들거든요. 제가 아무래도 이제 사회 초년생이기도 하고 하니까. 그래서 언제 이거를 치고 나갈 수 있을지, 자신감을 어떻게 하면 충족을 시킬 수 있을지가 좀 항상 고민입니다. 옛날에 그 정민 선생 책에 보면 그 제목이 미쳐야 미친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네. 어떤 거에 이렇게 미쳐야 도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흥미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책에 나오는 얘기는 아니지만 동아시아의 신유교의 양명학 전통이 있어요. 양명학이라고 하는 파가 있는데 그 양명학에 보면 미칠 광자를 놓고 성인 바로 밑에 단계로 놔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하나에 몰두할 수 있고 하는 사람만이 어디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변을 신경 쓴다는 거는 내가 진짜 좋은 거에 대해서 미쳐 있지 않은 거예요. 내가 미치면 주변에 안 보입니다. 마치 연애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일하는 것도 연애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좋으면 그냥 들이밀 수 있어요. 창피한 거는 없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행동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하면 덜 좋아하는 거예요. 아직 그거를. 그리고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건데 다른 사람은 나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대충 이렇게 전진을 해보고 좀 창피해도 다음에 그 사람들 기억 못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내가 이렇게 잘못해서 실수했을 때, 그다음에 내가 얘기했는데 잘 안 됐을 때 다음에 기억해서 나를 어떻게 볼 거야. 필요 없습니다. 그냥 계속 던지는 거예요. 저도 책 낼 때 그런 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계속 던집니다. 그러다가 잘 팔리면 의도한 책. 안 팔리면 그건 이제 출판사에서 판단을 잘못한 거.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인생 그런 거예요. 너무 그렇게 막 진지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런 전통이 있어요. 인도에서부터 유럽 전통에 뭐가 있냐면 깨달은 사람은 재밌어야 된다는 개념이 있어요. 왜 이 세상을 진지하게 보는 게 아니고 한 단계 넘어서 보는 거예요. 마치 연극하는 사람이 연극 배우가 연극에 몰입은 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끌고는 가지만 실제로 자기는 거기에 매몰되면 안 돼. 거기에 매몰되면 그 역할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한 단계 더 제3자적인 입장에서 또 자기를 관조할 수 있어야 돼. 그런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너무 막 진지하고 힘들고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그냥 재밌게 한번 놀아본다. 그 다음에 내가 실수하면 내가 당신들에게 웃음을 줬어.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네. 너네는 나 때문에 한번 웃었잖아. 그럼 됐지 뭐. 그래서 땡기고 때릴 필요도 없어요. 그냥 과정 자체를 그냥 즐겁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스트레스 받을 일이 거의 없어요. 이 땡기는 과정에 스트레스 진짜 많이 받습니다. 네. 그러다 팔 빠지고. 마지막 말까지 정말 와닿는 제가 말인데요. 스님 네. 말씀 들으면서 소름이 돋았는데 제가 생각하고 있는 연교 씨가 사람이 정말 진중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또 주위 사람들도 배려할 줄 알고 그러다 보니 이 속된 말로 미치지를 않는 것 같은. 그래서 저는 방송할 때도 약간 미친 것처럼 하거든요. 근데 연교 씨는 진짜 토시 하나 안 틀리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지나가는 말로 그런 얘기해서 그냥 대충 하세요. 그랬잖아요. 그렇게 신경 안 쓴다고. 그런 얘기 했었는데, 스님. 작가분도 대본 다 기억 못 할 거예요. 그러니까 해먹어도 그러더라고요. 작가도 이해를 못 해. 제가 다른 얘기를 기억 못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저는 그런 얘기를 참 좋아하는데, 아는 것은 좋아하는 것만 못하고, 좋아하는 것은 즐기는 것만 못하다. 즐긴다는 건 또 바꿔 얘기하면 진짜 미친 척하고, 막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내가 좋으니까. 그런데 진짜 제 주위에서 봐도 음악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진짜 어떠한 결과물을 내려고 하고 그 과정도 소중히 하고 특히나 그 결과를 어떻게 내느냐 이걸 막 집중을 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 과정을 참 중요시 하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연습은 그 실전처럼 실전을 또 연습처럼 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근데 진짜 그 연교 씨보다 조금 방송을 조금 더 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냥 나를 내려놓고 그냥 막 미친 척하고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네. 즐기는 네. 미쳐. 지금 빨리 놓으세요. 네.
다음화부터. 네, 네 알겠습니다. 야, 진짜 이 스님의 이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가뭄의 단비 같고 네.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그런 감로수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네. 예, 시간 갑니다. 빨리 또 질문 하나 하세요. 또. 저희가 이제 저는 서울지부장을 하고 있는데 서울지부장은 대불련의 당연직 부회장이에요. 그래서 저희 세 명이 같이 일을 하는데 안 맞을 때도 있는데 서로 생각이 다를 때가 있어요. 오. 이 회장은 A라고 생각하고 저는 B라고 생각하고 또 부회장은 C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사공이 많아서 그런가? 자꾸 산으로 가는 느낌도 있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사실 어디든 의견 충돌은 있잖아요. 그거는 초장에 이렇게 눈치를 봐서 한 방에 제압을 하든지 못 이길 것 같으면 그냥 빠지든지 그거를 눈치껏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개인 감정이라고 하는 건 거의 필요가 없어요. 일을 할 때는 일 중심으로 해서 잘하는 사람을 앞세워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역할들은 상황에 따라서 계속 달라요. 이 사람이 잘할 때도 있고 저 사람이 잘할 때도 있고 그러니까 서열이라는 개념보다는 누가 더 적합하냐에 대한 판단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방식들이 동아시아의 전통적인 방법은 아니에요. 그거는 언제나 서열적인 거고 그 다음에 위에 사람이 말하면 밑에 사람은 그냥 따르거나 아니면 딴짓하거나 이렇게 가는 건데 저는 생각이 완전히 달라요. 그거는 적합한 사람이 앞에 나섰을 경우에 집단 전체가 제일 편해진다고 생각을 해요. 단 그 사람이 공심을 가지고 있느냐, 공적인 걸로 일을 하고 있느냐, 내가 사적으로 틀고 가지만 않으면.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가장 즐겁고 자기 만족도를 위해서 일하지만 그것이 내가 속한 집단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걸 전제로 해야 된다. 그 부분이 무너지면 굉장히 혼란스러워져요. 네. 자, 이 붓다 피플 또 부처님 오신 날을 기념해서 맞이해서 이 청년 불자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연 스님께서 진짜 이 감로수 같은 아주 시원한 명쾌한 일의 해답을 내려주고 계시는데요. 또 질문 있으신 분들은 또 단타로 훅 보낼 수 있는 거 한번 해봐요. 아, 예. 혹시 다음에 저희가 또 이런 감로수를 요청하면 내려줄 수 있으신가요? 아니 뭐 감노수는 아니고요. 저도 고민하는 거고 여러분들도 고민하는 거고 그리고 이런 고민들이 계속 될 때 불교가 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불교가 2500년 동안 전해질 수 있었던 거는 이런 고민을 해온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사실은 동학인 거예요. 같이 배우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누가 위에고 누가 밑에고 누구는 말을 하고 누구는 듣고가 아니고 서로 주고받으면서 그렇게 줄탁동시 그다음에 서로 교학상장하는 그런 의미가 돼서 앞으로 좋은 만남들이 이어졌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이 자연 스님과 함께하는 증문즉설 시간 가져봤습니다. 이 뭐 우리 청년 불자들의 고민 그리고 또 이 저희들의 고민까지 함께 들어보셨는데 스님 어떠셨나요? 이런 기회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맞는 사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줄 수 있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었고 그렇게 있었습니다. 전달이 되었는지는 잘 되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러면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네, 정말 저희도 스님을 만나 뵈서 그리고 아마 시청자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 오늘 이 시간 함께해서 참 다행이다, 네. 고맙다, 감사하다 이런 마음들 갖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오늘 세 분 이렇게 스님께 질문도 하고 또 답도 들었는데 어떠셨는지 소감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진짜 속이 뻥 뚫리는 것 같았고요. 계속해서 진짜 머리가 띵해질 정도로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구나 하면서 많이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약간 사이다 한 잔 마신 느낌으로 오늘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네. 네. 생각의 흐름대로 미친 듯이 살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진짜 짧게 한 말씀씩 해주셨지만 그 감동은 아마 영원히 남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이렇게 부처님 오신 날 특집으로 청년 불자 증문즉설
시간 가져봤는데요. 스님께서 마지막으로 끝인사 부탁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말에 명나라 그 화론을 쓴 동기창이라고 하는 화가가 있어요. 그 동기창의 글에 보면 뭐가 있냐면 만 권의 책을 읽고 만리를 여행하라 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제가 그걸 이제 모토로 삼아서 책도 보고 그다음에 여행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살았거든요. 그리고 인생이라는 자체가 어떤 여행이에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남는 거는 결국 육체나 정신은 다 언젠가는 쓰러질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집착할 필요가 없고 그렇게 흘러가는 그 자체를 즐길 수 있는 여유 그리고 그것을 삶의 흐름을 관조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한 번 정도 살펴보는 그러한 인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옵니다. 네, 붓다 피플. 네, 오늘 이 시간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붓다 청년 불자를 만나다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우리 자연 스님의 아주 명쾌한 그런 해답이 우리 청년 불자들뿐만 아니라 시청자 여러분들에게도 큰 감동과 울림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해봤는데요. 오늘 귀한 시간 함께 해주신 자연 스님과 우리 청년 불자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붓다 피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아마 이 붓다 피플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도 행복한 시간 가지셨을 것 같은데요. 다음 주 이 시간에도 행복한 이야기 그리고 가슴 따뜻해지는 이야기 준비해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붓다 피플 좋다.